이 반도체 인재 양성이 말처럼 쉽지가 않은데요. 반도체 산업 살려보겠다고 무소속인데 여당 투기를 책임진 의원이 있습니다. 양향자 국민의힘 반도체 특위위원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이 삼성전자 여성 임원을 지낸 반도체 전문가. 네. 오늘도 이제 방금 전에 두 번째 특위회의를 하고 오셨다고 들었는데 이 반도체가 앞으로 우리 미래 먹거리 맞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맞습니까?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네. 1977년도에, PC 산업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정보혁명이 시작이 됐죠. 그로부터 15년 후에, 1992년도, 네. 디지털 시대가 도래를 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다시 15년 후에 2007년도에 모바일 시대가 또 이렇게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로부터 15년 후 지금 올해 2022년도에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일컬어지는 AI, 그리고 5G, 또 뭐 에너지 같은 빅데이터도 있고 에너지도 있고 있는데 공교롭네요. 이제 그런 산업이 15년마다 이렇게 새로운 산업이 열리는데 77년도에서부터 지금까지 그 모든 산업의 기본이 바탕이 되는 것이 반도체입니다. 네. 그러니까 반도체를 근간으로 하는 산업으로 완전히 생태계가 구축이 됐고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대한민국일 수 있는 네. 네. 이제 이 반도체라는 것이 경제를 넘어서 외교와 안보의 문제까지도 감당을 하게 되는 그런 네. 산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산업이 바로 반도체고 또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4분의 1, 5분의 1 가까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첫 번째도 반도체, 두 번째도 반도체. 뭐 100번을 얘기하고 1000번을 얘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죽고 사는 문제 조금만 이따가 네, 더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정치 조금 해보면, 자, 정치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영입을 해서 민주당에서 시작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특위위원장을 맡았는데 고민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선 반도체 산업을 생각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고민은 깊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반도체라고 하는 것이 정파를 초월한 일이고 네. 그리고 보수와 진보도 없고 여야도 없고 남녀노소도 없는 일이고 정말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특위를 어디서 시작을 했느냐는 저한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만큼 중요한 인식을 국민들이 하시게 됐고 네. 또 정당에서도 이런 중요도를 가지고 추진하는 일에 있어서는 아마 어떤 이렇게 요청이었어도 어느 당의 요청이었어도 저는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국민의힘에서 먼저 연락이 온 거죠? 네, 그렇죠. 네. 네. 이제 이 정부에서 특히 윤석열 대통령께서 거의 일성으로 반도체 중요성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네. 그런 이 중요도를 가지고 네, 요청을 하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저는 많은 고민은 안 하지만 다만 이 반도체를 정치적 이슈로 다룰까봐 네. 또 그 걱정은 좀 했었습니다. 이미 뭐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뭐 민주당 일각에서는 장관 자리를 약속받은 거 아니냐, 뭐 수도권 지역구를 약속받은 거 아니냐 얘기도 나오던데 자연스럽게 그래서 뭐 국민의힘으로 입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어느 정당에 입당하고자 하는 생각은 없습니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일에 제가 온 열정을 다 바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왕이면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특위위원장 맡으면 더 뭐 일하기는 편하신 거 아니에요? 그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아예 머릿속에는 지금 입당 자체는 전혀 네, 맞습니다. 선택지에 네. 없으신 거고요. 네. 근데 그 이야기가 또 나오는 게 사실은 이제 검수완박 국면에서 민주당과 이제 다른 길을 택하셨어요. 네. 결과적으로 이제 민주당은 민영배 의원 위장 탈당이라는 부담도 안게 됐는데, 네. 자, 그때도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도저히 찬성할 수는 없었습니까? 왜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네. 이 사보임을 요청받았을 때의 상황은 사실상 제가 이 법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제가 민주당 출신이기도 해서 이 선당 후사를 해줄 수도 있는 상황이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우선 제 복당과 이 사보임의 문제는 사실 별개입니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그 복당을 약속받았냐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그건 아니었고요. 근데 이제 그 사보임 얘기가 나와서 제가 허락을 하면서 이 일이야말로 헌법기관으로서 저한테 주어진 소명이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일이고
또 제가 법안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이 법안 통과가 됐을 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가 찬성을 하거나 또는 반대를 하거나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저한테 온 이 기회가 사실은 축복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말씀드렸듯이 제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네. 양심에 따라 헌법기관으로서 일을 하는 것이 저의 정치적 가치고 또 정치적 철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요. 이제 그 와중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영입 인사고 또 광주를 지역으로 둔 민주당 출신의 의원이고 이런 모든 것을 생각했을 때 개인을 생각하면 찬성을 했었어야 되지만 저는 개인을 오상화 제 개인을 그냥 사망시켰습니다. 그리고서 헌법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렇게 처리되어서는 안 되는 법안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제가 반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에는 전혀 변함이 없으십니까? 전혀 변함이 없고 다만 제가 반대를 하기 위한 그런 명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국민들께 전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때 사실 그 문건, 네. 양양자 문건이라고 하는 소위 그 문건을 작성하는데 제가 수없는 밤을 좀 샜던 것 같습니다. 네. 천년의 돌에 제가 새기듯이 네. 메시지를 다듬고 어떻게 하면 저의 이 생각을 전달을 해드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 공격 많이 받으셨어요. 저 민주당 층에서. 그래서 이제 결혼을 앞둔 뭐 딸을 해코지하겠다 이런 문자까지 받았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심하던가요? 공격이요? 사실 보통 사람은 이거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저는 정치에 입문한 지 7년 차가 되기 때문에 네. 이런저런 상황을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얘기를 하면 죽는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다만 저는 정치인으로서 그런 공격을 받을 수는 있으나 죄 없는 주변 사람들 또는 저희 사랑하는 가족들이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좀 했었습니다. 어떻게 더 이상은 뭐 공격을 지금도 이어지고 그러진 않습니까? 지금도 공격이 오는데 그때보다는 아마 오더가 한 2개쯤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자, 그 즈음이에요. 내가 알던 민주당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면서 복당을 안 하겠다고 이제 네, 선언을 네. 하셨는데 내가 알던 민주당이 아니다. 뭐가 가장 아니었습니까? 제가 이제 복당을 눈앞에 두고 있었지만 대선과 지선을 통해서 보여진 민주당의 모습은 정말 제가 생각하는 민주당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고 여전히 저는 민주당이 좀 잘 됐으면 좋겠고 네. 또 3호곡을 부르듯이 제가 비판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민주당에 3가지가 없다. 네. 첫 번째 염치가 없고 네. 두 번째 실력이 없고 네. 세 번째 민주당의 민주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 대선 패배와 지선 패배를 책임지는 주체도 없고 네. 그래서 염치가 없다 보니 그 다음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 전략이 없다 보니 메시지가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국민들께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민주당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조차 잘 모르시는 것 같고 네. 그리고 두 번째 실력이 없다라는 말씀은 그동안 민주당은 야당복 또는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지지율에 기반한 네. 어떤 이 국민들로부터 그런 그 정도의 지지를 받고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야당이 과거에 지금 여당이지만 네. 상대당이 과거의 상대당이 아닌 상황이 됐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일선에서 물러나셨고 했기 때문에 오롯이 민주당의 실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민주당은 이런 국가적인 이슈라든지 특히 반도체라든지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력을 보여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러니까 유능하지도 않고 도덕적이지도 않다. 이게 가장 그 비참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에 민주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때 그 개딸들의 환호하는 슈퍼챗에 환호하는 개딸 그 유튜버들과 같다 그렇게 비판을 하면서 드렸던 말씀은
이 군대처럼 움직이는 민주당의 모습이 민주당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제 작년에 제가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이런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어떤 이 제도와 시스템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민주주의적이지도 않은 절차적 민주주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과정도 없는 상황을 보면서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이 참 멀다라는 생각을 했고 제가 당장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민영배 의원의 복당 관련해서 좀 비판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죠? 네.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예, 저는 제가 이 검수완박에 대해서 찬성할 수 없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민주당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도리는 하려고 사실 기다렸었습니다. 그때 문건이 나가고 나서 거의 4월 19일 날 문건이 유출이 됐는데 4월 20일까지 기다리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검수완박에 찬성하는 의원들도 가끔 있었습니다. 특히 광주 의원님들 중에는 두세 분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이제 그분이 사보임을 자발적으로 요청을 하게 되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셨군요. 네, 생각도 했지만 민주당에서 그렇게 피드백이 왔고 그러면 그분들이 사보임을 해서 안건 조정에 들어가면 국회법을 이렇게 무시하는 상황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저는 기다리고 있었는데 4월 20일 갑자기 그 민영배 의원의 탈당 속보가 뜨면서 제가 경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그 문건은 제가 작성한 게 맞고 아무리 다수당이라고 해도 자당의 의원을 탈당시켜서 안건 조정회를 이게 몰살시키겠다라는 그런 발상에 대해서 제가 경악한다라는 메시지를 내면서 정말 저의 사유의 어떤 범위 안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네. 그 아까 이제 이곳 질문 한번 드리고 싶은데 실력이 없다 민주당이. 근데 이제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영입을 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그 실력을 좀 보여줘서 반도체를 그때 더 뭐 이렇게 열심히 하실 수 있는 그럴 기회는 없었습니까? 물론 이제 반도체 특별위원회가 먼저 만들어졌을 때 제가 위원장을 맡았었습니다. 또 한국판 뉴딜 정책이라는 그 위원장이라고 하면 문재인. 네, 그렇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반도체 투기가 가장 먼저 발족이 됐고, 그걸 제가 요청을 했었고, 제가 위원장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 첨단 산업 전략 관련 이제 특별법까지 완성을 했지만, 사실상 제가 이렇게 더 30년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데는 좀 제약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요? 초선에 대한 그 생각이 조금 다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위원장을 초선이 하는 게 맞느냐. 이런 좀 따졌군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들었던 말씀이 반도체 경력으로 치면 제가 이게 국회 선수로 따지면 8선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회에서는 그런 것들이 많이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특히 민주당에서 기업의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떻게 파란 옷을 입고 그렇게 친기업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느냐라는 말씀을 워낙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다분히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를 영입한 이유가 민주당의 구성원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영입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다른 이야기를 하면 완전히 이 적대시하는 문화가 좀 있어요. 근데 이것도 나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제가 극복해야 될 상황이기도 하고 여전히 어려움은 있었지만 앞으로는 잘 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 국민의힘에 어쨌든 뭐 이제 입당을 하신 건 아니지만 특위에 참여를 하시는데 국민의힘은 좀 어때 보입니까 요즘? 뭐 사실 당대표 때문에 좀 시끄럽기도 한데. 와서 일해 보니까요. 이제 국민의힘 의원님들 중에서도 반도체 특위 위원님들하고만 이제 한 2주 정도 이렇게 말씀 나누고 했는데 제가 뭐 일일이 평가하는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당의 모습으로 보면 국민의힘도 국민들이 인식하시기에는 이게 이 공당의 모습으로서 어떤 이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보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실망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집권 여당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이제 국민들께서는 간절히 바라고 계실 것 같아요. 거기에 아직까지 좀 못 미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틈만 나면 반도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뭐 통화를 하거나 반도체 관련해서 뭐 이야기를 나눠보신 적은 있나요? 대통령과? 따로 제가 대통령과 말씀을 나눠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저의 저서 과학기술 패권국가를 이렇게 읽으신 것 같다. 예, 그런 생각은 좀 갖게 된 게 그 안에 있는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하신다. 그래요? 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제 의식은 비슷한 건가요? 지금 대통령과 위원장님하고요? 대통령께서는 반도체의 삶의 궤적은 없으셔요. 다만 짧은 기간에 이렇게 반도체의 중요성을 말씀하신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대한민국이 굉장히 좀 그래도 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뭔가 준비는 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이제 뭐 해외 출장도 이제 얼마 전에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 자, 이제 특위 차원에서 가장 먼저 뭘 좀 하실 계획이세요? 반도체 이 산업을 위해서요?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정하고 또 오늘 분과를 또 나누고 각자 할 일을 정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우선 그 투자 촉진을 위해서 세액공제 부분을 좀 법안으로 다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 때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규제를 좀 풀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반도체 산업에 이해가 있어야 이 용적률을 왜 푸는지, 이 화학약품을 취급할 때 이런 규제를 왜 풀어야 되는지 이런 상황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먼저 이해시키고 규제를 푸는 일.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이제 인재 육성 관련해서 수도권 정원을 이공계를 얼마만큼 늘릴지, 그리고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는 지방의 어떤 학교, 대학들은 어떤 롤을 가져가야 될지 이런 부분을 오늘 좀 많은 논의를 했는데 가장 먼저 이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인력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전국적으로 반도체를 업으로 하고 있는 기업들의 현황 파악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만 필요 인력에 대한 로드맵이 1년 후, 3년 후, 5년 후, 10년 후 이렇게 나오면서 거기에 매칭되는 인재들을 우리가 어떻게 로케이션을 시킬지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이 법안 준비가 먼저 필요하고요. 그 법안에 따라서 또 정부가 움직이기 때문에 우선 7월 말까지 저희가 지난번에 못 담았던 지난번 반도체 특별법에 못 담았던 그 법안들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한 달 정도면 법안이 나온다는 말씀이시군요. 이제 그 지난번 반도체 특별법 이후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업계하고 또 학계하고도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준비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이제 이 법안이 과연 대한민국 발전에 또 반도체 산업 경쟁력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것인지는 이제 충분히 좀 논의가 필요합니다. 참 오늘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또 간만에 나오셨으니까 마지막으로 혹시 더 시청자분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죠. 저는 그 두 가지 일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무소속으로서 해야 될 일인데요. 첫 번째가 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일, 거기에 필요한 인재들을 육성하는 일인데 국내 인재도 중요하지만 이제 해외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750만 중에 24살 이하의 200만의 우리 청소년들, 그들의 미래를 그들의 역량을 대한민국의 기술 강국으로 하는데 끌어들이는 일, 그리고 네트워크를 만드는 일, 그 일에 두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두 번째 일이 K 디아스포라 청소년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일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양향자 국민의힘 반도체 특별위원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